달 없는 밤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박성민의 복수는 멈췄고 7년 전 억울한 죽음은 비로소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남긴 기록이 무고한 이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짐이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해가 따스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김도연과 윤설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큰 장터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김도연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울 아래 비밀이라고요? 예, 장터 저울이 밤마다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울추 속에 숨겨진 범죄의 증거가 있다는 소문이죠. 김도연은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가야지요.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새로운 사건이 김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곡식을 팔고 물건을 사는 소리가 골목마다 울렸습니다. 새로 수확한 쌀을 파는 농부, 천을 흥정하는 아낙네, 닭과 생선을 외치는 장수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장터를 채웠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그 북적이는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연나리, 저기 보십시오. 윤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유난히 큰 상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반듯했고 목재기둥은 튼튼해 보였습니다. 다른 상점들보다 2배는 넓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직상회라는 글자가 당당하게 적혀 있었고 금박으로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정직상회라. 이름이 참 반듯합니다. 이름이 반듯하다고 해서 주인도 반듯한 것은 아니죠. 김도연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상점 안으로 들어서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상인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온화했고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찾으십니까? 이곳이 장터에서 가장 큰 곡식 상점이라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지요. 정직이 제 신조입니다. 상인의 말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상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쌀과 보리가 가득 쌓여 있었고 콩과 팥도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런 짓인 천금불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번 한 말은 천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큰 저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저울이었지만 깨끗이 닦여 있었고 청동 저울추도 반들반들하게 빛났습니다. 저울이 오래되어 보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써온 저울입니다. 이 저울로 단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상회의 자랑이지요. 김도연은 저울추를 들어보았습니다. 제법 묵직했고 청동 표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울이 밤마다 움직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순간 당황하는 빛이 스쳤지만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소문입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린 겁니까? 장터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지요. 저울추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손님,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여긴 정직하게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저울추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상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손님, 혹시 관에서 나오신 분입니까? 저는 김도현이라 합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상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라. 무슨 진실 말입니까? 그것은 저울이 말해줄 것입니다. 김도연은 저울추를 내려놓고 상점을 나섰습니다. 상인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김도현이 윤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오겠습니다. 상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상점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 그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윤설도 함께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장터는 낮의 활기와는 달리
고요했습니다. 도연나리, 정말 밤에 저울이 움직일까요? 움직이는 것은 저울이 아니라 사람일 것입니다.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고 또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상점 안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것이 창문 틈으로 보였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윤설이 속삭였습니다. 상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좌우를 둘러보고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는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상인은 저울을 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연은 주위를 살피며 상점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설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뒤쪽 벽에는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엔 얇은 창호지가 덧발라져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촛불이 흔들리며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도연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창가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안쪽이 어렴풋이 보였지만 형체를 알아볼 만큼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나리, 아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윤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촛불 그림자를 보십시오. 김도연이 가리켰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김도연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인은 책상 위에 저울을 놓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저울추를 비틀어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김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상인은 종이를 펼쳐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글자를 읽는 듯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상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밖에서 스치는 기척을 느낀 듯 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눈을 마주치자마자 몸을 낮췄습니다. 둘은 담장 그늘로 바짝 이동해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상인은 종이를 다시 접어 저울추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저울추를 닫고 저울을 원래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울추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처럼 보였고 상인이 조심스럽게 꺼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야 할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장부일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이장과 함께 다시 찾아가서 저울추를 열어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의 집은 마을 입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60대의 이장은 수염이 희끗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이끌어온 사람답게 위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김도연이라 합니다. 정직상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정직 상해에 대해요? 그 상점이 왜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고 믿음직한 곳인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없었습니까? 곡식의 양이 맞지 않는다거나 무게가 이상하다거나. 이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부터 농민들이 가끔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불평이었습니까? 분명히 한 섬을 팔았는데 돈은 그보다 적게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는데 점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늘었죠. 이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직상회는 워낙 오래된 곳이라 다들 자기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설마 그곳이 속일 리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한 달에 서너 번은 되었을 겁니다. 적지 않은 횟수지요. 김도연은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이면 1년이면 거의 40번이 넘었습니다. 그럼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로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박서방, 김씨, 최영감, 다들 가을 추수 후에 곡식을 팔러 왔던 사람들이지요. 이장님, 제가 조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만약 정말 속임수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지요. 김도연은 마을을 돌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박서방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정직상해에서 곡식을 팔았을 때 무게가 이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박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분명히 한 섬을 가져갔는데 주인이 재보더니 8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 저울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잘못 졌나 보다 했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박서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힘들었습니다. 곡식을 조금 덜 받았지만 그 조금이 우리 집에는 컸습니다. 식구들이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김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나왔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정직상해라니. 그곳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보리 2섬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재보더니 한 섬 반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돈으로 약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자라서 남편은 결국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울의 속임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최영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콩 한 섬을 팔았는데 3마리 모자랐고 그 때문에 땅의 일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김도연은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정직상해로 향했습니다. 상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울을 확인하려 합니다. 저울을요? 저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울추를 열어 보여주십시오. 상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유품입니다. 함부로 열 수 없습니다. 유품이라면 더욱 소중히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입니다. 김도연이 저울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비틀어서 열자 안에서 작은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부입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병술년 3월 박서방 쌀 한 섬을 가져왔으나 8말만 지급, 차액 2말. 병술년 5월 김씨 보리 2섬을 가져왔으나 한 섬 6말만 지급, 차액 4말. 정유년 2월 최영감 콩 한 섬을 가져왔으나 7말만 지급, 차액 3말. 사람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제 이름입니다. 분명히 한 섬을 가져갔는데 8말만 준 거였군요. 김 씨도 울먹였습니다. 제 이름도 있습니다. 반 섬이나 속였군요. 상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김도연이 장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글씨는 상점 장부와 같은 필체입니다. 그리고 저울추 안에 숨겨두었던 것도 당신입니다. 어젯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상인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큰 흉년이 들었죠. 곡식값이 폭등했고 저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에 바쳐야 할 세금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까? 조금씩만 덜 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김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한 섬에서 2말을 덜 주는 것이 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 집안의 한 달 식량입니다. 김도연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박서방은 차액 2말 때문에 그해 겨울 식구들이 굶주렸습니다. 김 씨는 차액 4말 때문에 남편의 약을 사지 못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영감은 차액 3말 때문에 땅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도연은 장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부 뒷부분에는 다른 필체로 이름들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현감 이서방에게 쌀 10섬, 아전 조판서에게 돈 50냥, 이방 김훈장에게 보리 5섬. 김도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뇌물장부입니까?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울을 속인 걸 이미 눈치챈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어주는 대가로 곡식과 돈을 요구했지요. 거절하면 관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계속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속일 수밖에 없었지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 장부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상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제 죄의 기록이자 언젠가 저들을 고발하기 위한 제 유일한 보험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 장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로 저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지만 저는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인의 목소리에는 자조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감과 아전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인의 죄는 명백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악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관에 고발당할 것이 두려웠다면 차라리 스스로 관에 가서 죄를 자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관리들의 협박을 밝혀버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사람을 속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김도연은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인의 죄도 관리들의 죄도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이 김도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도연이 상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이 속인 사람들, 그들이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속인 만큼 돌려주고 저지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이 진실을 밝힌다면 그 진실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며칠 후 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이 장부를 들고 관찰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까? 관찰사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울로 속인 기록과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관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감을 비롯한 아전들이 연루되어 있군요. 당장 소환하겠습니다. 사흘 후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감과 아전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현감은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상인의 거짓 진술을 믿으시겠습니까? 김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장부의 필체가 여럿인 것은 당신들이 직접 받아 적은 증거입니다. 관찰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감 이서방은 파직하고 뇌물죄로 유배에 처한다. 아전 조판서와 이방 김훈장도 훈장 80대와 파면에 처한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김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상인은 속인 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상점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장터에는 새로운 저울이 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이장이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저울은 모두가 지켜보는 저울입니다. 누구도 속일 수 없고 누구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김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윤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연날이 상인이 불쌍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불쌍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저울은 공정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손해가 작아 보여도 쌓이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김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도 피해자였지만 그렇다고 더 약한 자를 희생시킬 권리는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저지르는 죄는 더 무겁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이용했지요. 윤설이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박서방이 김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제가 잃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존엄도 되찾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김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리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관의 명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남의 일에 이렇게 애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도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울이 기울어지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보고도 지나치는 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나리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모든 저울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바로잡다 보면 언젠가는 공정한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박서방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도연도 답례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었고 길가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나리, 상해는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산다면 사람들도 언젠가는 용서할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죄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울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나리께서는 언제나 공정하십니다. 공정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완전한 공정함이란 없습니다. 다만 공정해지려 애쓰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 멀리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울 아래 숨겨진 비밀은 밝혀졌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저울들이 기울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으며 저울은 다시 수평을 찾았지만 김도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그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관 속에 시신이 없다고요? 예, 장례를 치렀는데 정작 관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답니다. 죽은 자가 사라지는 마을, 그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김도연은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빈관의 정체는 무엇이며 사라진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이야기, 빈관의 장례에서 계속됩니다.